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단지 계획 및 설계의 그 다음 강의로 하우징 티어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주택론이라고, 주택 및 주거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주택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주로 주택론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한 분야를 얘기합니까? 단지 계획의 어떤 개별적인 이제 주거용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들, 주택이라는 것들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요. 그 유형별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마당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에서부터 위로 쭉 수직적으로 올라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런 유형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주택 유형이라든가 또는 주택을 사람들이 원하는 이유, 사람들이 주택을 하나의 상품으로 매입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한번 사버리고 마는 상품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일부가 된다는 또 그런 어떤 주택의 특수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배우는 학문들이 이제 주택론이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단지 계획이 결국 주거지역이고요. 주거지역은 결국 주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지 계획 설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지 계획의 배경이 되는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주택론이 아마 그래도 처음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 및 주거론을 우리가 굉장히 넓은 분야의 학문이에요. 폭넓게 다룰 수는 없지만 주택의 유형이라든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의 현황, 우리나라의 상황,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지 단지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의 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주택론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플래닝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트 플래닝 디자이닝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디비주얼 하우징 사이트라고 하면 뭡니까? 단독주택 지역이죠.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과 아파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설계하는 방법이 사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 이 단독주택 단지 설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별 건물은 설계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니, 하나하나의 대지를 나누고 그것들을 이루는 단지의 레이아웃은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건물은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집을 짓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 경우에는 토탈 디자인은 아닙니다. 토탈 디자인이란 건 뭡니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A to Z까지 모든 것들을 설계해 놓은 걸 얘기하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로 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이제 토탈 디자인이 되죠. 왜냐? 그 안에 들어갈 조경에서부터 도로에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아파트 하나하나의 형상과 디자인, 심지어 그 내부에 들어가는 평면 계획과 인테리어까지도 건설회사가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죠. 자, 그렇게 일괄적으로 전체를 설계하는 것들을 우리가 토탈 디자인이라고 할 때 이건 토탈 디자인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설계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인디비주얼 하우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이거는 획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획지 계획. 획지 계획이란 건 뭐냐? 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옆에 건물이 올라갈 땅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어떤 공원이 있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전체의 토지 이용 계획을 하는 것일 뿐, 요 안에 들어갈 개별적인 건물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 내부에 들어간 어떤 건물의 배치에서부터 어떤 공원 녹지라든가 어떤 아파트 건물의 형상들, 들어오고 나간 어떤 도로망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토탈 디자인의 형식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단지 계획 설계가 이 두 가지에 속할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냐?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가진 단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거하고 상업이 혼합되는 형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MXD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Mixed Use Development. 상업과 주거는 원래 약간의 어떤 경계를 가져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저층부는 상업, 고층부는 주거,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건물 위에 섞기도 하고요. 굉장히 고밀의 혼합된 타운을 특별한 경우에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국제 업무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심권에 새롭게 생기는 비즈니스 타운 같은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인더스트리얼 사이트라든가 공업지역이죠. 산업지역이죠. 산업지역도 들어오는 물류가 원활히 유통되면서 생산 공정을 거쳐서 빠르게 물류가 또 운송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배치 계획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이거는 일종의 리서치, 거기다가 주거, 거기다가 팩토리,
산업기능이죠. 이런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합쳐져 있는, 말하자면은 산업계통의 믹스드 유즈 디벨롭먼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사이트라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새롭게 생기는 산업지역, 산업도시와 같은 경우는 리서치 기능하고 디벨롭먼트 기능을 합해가지고 연구타운을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는 어떤 형태의 사이트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먼트 하우스를 만드는 개발들이 제일 많다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겠죠. 자, 요 두 가지 것이 여러분들이 중점을 더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주택론 부분으로 넘어가서 하우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우스와 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를 구분해 보세요. 하우스와 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더 정서적인 개념일까요? 요것이 되겠죠. 사실 하우스라는 거는 누구의 집도 될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로서의 집을 얘기해요. 하지만 홈이라는 거는 그 하우스에 내 생활이 담기고 내가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게 됐을 때 그것은 이제 우리의 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을 설명을 하자면 하우스로 우리가 집을 만들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개별적인 사람에게 자기들의 홈 스위트 홈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의 어떤 정겹고 살만한 인생이 담긴 홈이 되게 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우리 하우징 사이트 개발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에 비해서 드웰링이라고 그러는 건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개념이에요. 드웰링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보통 내가 살고 있는 우리 홈이 여기 있죠. 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녹지라든가 또 다른 어떤 집이라든가 어떤 이 동네 전반, 우리의 어떤 홈을 포함한 좀 더 넓은 범위의 어떤 이런 바운더리의 내 생활 환경 전반을 뜻하는 것들이 드웰링이 되겠죠. 내 집이다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 집 앞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공원이라든가 내가 잘 가는 산책로라든가 친구랑 약속을 잡는 어떤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집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환경들, 내가 친숙하게 여기는 환경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드웰링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One of the most basic need. basic need라고 그러면 여러분 의, 식, 주 나오죠.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베이직합니까? 옛날에는 식이었죠. food, 음식이 중요했겠죠. 하지만 요새는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음식 때문에 생활에 곤란을 겪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베이직 니드에 제일 민감하게 돼요? 오늘날 뭐가 문제입니까? 주택, 부동산 폭등 문제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주택에 목을 메고 있죠.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가장 베이직한 세 개의 니즈 중에서도 지금 현재 현대사회에서는 주택만큼 민감한 부분이 없더란 얘기예요. 옷도 풍부하고 음식도 웬만한 사람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하지만 집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는 계층별로 소득별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우징이 베이직 니즈 또는 니세서티로서의 의미가 점점 더 커져가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있더란 얘기죠. 자, 그리고 주택이라는 건 또 우리의 어떤 개인 생활을 봤을 때는 리퓨지, 도피처,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시 수렵 사회도 아닌데 왜 우리의 어떤 쉼터, 우리가 피할 곳이 돼야 되냐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현대생활의 모든 스트레스 가운데 직장과 여러분 홈을 오가는 여러 가지 삶 중에서 홈은 바깥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형태의 스트레스, 그런 것들로 피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놓고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에서는 우리가 평온한 가족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그 다음날 다시 일터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집으로 와도 여전히 불편하고 열악하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런다라고 그러면 그런 어떤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나 레퓨지, 하이딩 플레이스, 쉘터로서의 집은 필요하다. 원시적인 개념 같지만 여전히 유효한 것이 바로 이 집의 하이딩 플레이스, 쉼터, 도피처로서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주택이라는 건 우리에게 일종의 하나의 프로덕트, 상품입니다.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차원의 가치랑 관련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인 가치라든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주변이 교육 환경이 좋고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야. 그러면은 집이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집이 후적, 낡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 때문에 그게 가치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요. 여러분 강남 아파트 가보세요. 요새
가격이 뭐 20억, 30억, 40억까지 오른다는 아파트 가보세요. 재건축하기 전에 지금 허름하고 빗물 새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물어보면 평도 얼마 안 되는 게 2, 30억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이 가진 사회적 가치 때문이죠. 사회적인 규범 때문이죠. 또 하나, 그리고 패밀리 스타일에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 내가 단순히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서 6명 이상 가는 대가족이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갈 수 있는 상품은 또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패밀리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 그리고 주택이라는 건 또 양면성을 가집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어떤 경제적인 상품입니다. 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이 예외가 아니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앤 콜렉티브 굿이다. 자, 소셜 굿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콜렉티브 굿이란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집이 여기 서 있어요. 자, 옆에 집도 있습니다. 옆에 또 다른 건물이 있어요. 우리 집 하나만 딱 잘라내서 가치가 형성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 집의 가치는 주변에 있는 환경들의 가치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림과 같은 궁전을 짓고 산다고 하더라도 주변이 굉장히 낙후된 동네 슬럼의 형상을 하고 있고 학교들을 제대로 갈 수 없고 길 앞엔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화려한 성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컬렉티브 굿이라는 것은 하우징 프라이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집합적 상품이라는 건데, 말하자면 요거 하나만 딱 꺼내가지고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동네의 맥락, 지역의 맥락 가운데 그 가격이 정해져 버리더라는 얘기죠. 주택이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회적이고 집합적인 상품이다라는 것들. 자, 사회적이고 집합적인 상품이라는 것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단지 계획 설계를 해야 될 이유가 나오죠. 집이 각각 개별로 스탠딩 얼론하는 상품이라고 그러면 개별 건축만 하면 돼요. 전체 단지 계획을 못하러 해. 근데 단지 계획을 한다는 건 뭐냐면 각각의 집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동네의 환경, 사이트의 환경이 그 집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단순히 설계할 뿐 아니라 집을 둘러싼 전체 주거 환경을 우리가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이트 플래닝, 디자이닝이 꼭 필요한 이유를 또 한 번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집은 단순히 누워서 자는 기능뿐 아니라 온갖 편의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꺼번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패키지 또는 번들로 묶여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자, 다음으로는 주택의 유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택 유형들이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특성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주택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주택의 유형들이에요. 당연히 단독주택 들어가죠, 아파트 들어가죠,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몇 개 없죠? 몇 개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학교 주변에 여러분 살고 있는 사람 어디에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아마 요 두 가지에 살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요 두 가지가 형태상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법적으로는 구분이 있지만 4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연립주택이에요. 660이 안 되면 조금 작은 규모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그냥 빌라, 뭐 원룸, 그냥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해버리죠. 겉으로 볼 땐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법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 생긴 형태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유형을 구분할 것들이 거의 없다. 대부분이 아파트 아니면 원룸 빌라, 두 개로밖에 구분이 안 돼. 자, 단독주택이 제대로 우리나라에 있나요?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이미 연립이나 다세대로 개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지도 이제 우리가 거의 보기 어렵죠. 자, 그럼 기숙사라는 건 뭐냐? 기숙사라는 건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당연히 학교라든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student or factory죠. 그렇던 대규모로 집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건 아파트랑 비슷해요. 하지만 아파트는 개별적인 생활 시스템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쿠킹과 다이닝에 대한 시설이죠. 근데 기숙사는 그런 걸 두지 않습니다. 아파트랑 생긴 건 똑같지만 각 방별로 쿠킹과 다이닝을 위한 설비를 두진 않아요. 공동으로 키친이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식당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어떤 특별한 형태의 아파트를 기숙사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다야, 이게 다. 근데 요 두 개는 생긴 거상으로 똑같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택 유형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아파트다. 아파트에서 이거를 아파트가 뭐 삼성레미안이냐 LG자이냐
약간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그거에 오히려 민감하지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편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조금 또 다른 형태로 구분을 해요. 다른 거 이건 뭐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통계청상에서는 주택이 아닌 형태의 거처도 있을 수 있다. 쉘터라는 표현들. 주택 아닌 데 사는 사람들은 누가 살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자기 가게에 아예 주거까지를 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주택이 아닌 들판에서 뭐 텐트를 치고 뭐 자는 사람들, 그런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인데,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자, 드디어 이제 그 형태에 대한, 형태를 통한 구분을 한번 가보자라는 것이죠. 인디비주얼 하우스라고 뭡니까? 자기만의 단독적인 대지가 있었어요.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앞마당이 있죠. 자기만의 독특한 출구와 입구가 있죠. 뒷마당을 조금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구도 이거를 침범할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입니다. 익스클루시브한 앞마당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단독주택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건물 자체는 뭐 1층일 수도 있고요. 2, 3층, 심지어 5층이어도 상관없어요. 자기만의 단독적인 앞마당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더라는 얘기죠. 자, 당연히 프라이버시, 개인 생활에 굉장히 이점이 있고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밀도가 낮아집니다. 평면적인 확산이 일어나게 돼요. 고층으로 올라가는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아지겠죠.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는 높은데 땅의 면적은 굉장히 좁은 나라에서는 사실은 많이 개발하기는 어려운 유형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에 로우하우스라는 게 이게 연립주택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연립주택은 우리나라에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 연립주택이라는 것들로 나름대로 하나의 사이트가 있어요. 자, 요 사이트에서 보통 한 2층에서 3층, 5층을 넘지 않는 어떤 이런 여러가지 건물들이 있어 가지고요, 자기들의 어떤 공동생활 공간을 지니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의 단독적인 출입구가 있고, 외부로부터는 차단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연립주택이 원래는 연립주택이에요. 그걸 우리가 로우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자다라고 그러면은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주소를 딱 봤을 때 무슨 연립이다 그러면 너 잘 사는구나, 집에 한번 놀러 가자, 그랬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이 아파트에 밀려서 상품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어차피 단지를 만들 거면 층을 높여서 아파트를 만들면은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는데 왜 2, 3층짜리 연립을 만들어? 아파트로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이란 말을 사실 우리가 엉뚱한 데다 지금 갖다 붙이고 있어요. 연립이나 빌라라는 얘기가 지금 원룸촌,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다가 우리가 연립이라고 그러고 있죠. 근데 그것들은 분명히 한 동짜리 건물이고 사이트 플래닝이 아니죠. 그냥 건물 하나죠. 하나를 5층으로 올리고 굉장히 잘게 쪼개서 원룸으로 나누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생각하는 연립이나 빌라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로우하우스는 그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어떤 연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지금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일부 지역에 저 파주의 어떤 헤르만 하우스라든가 이런 일부 사례가 있지만, 그런 것 빼놓고는 연립주택이라는 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밀도는 단독주택보다는 조금 높아지겠죠. 아파트만은 못해도, 아파트보다는 못해도 단독주택보다는 높겠죠. 밀도 분포에 있어서는. 그런가 하면 프라이버시는 어떻습니까? 프라이버시, 단독주택만은 못해도 어느 정도 proper level of privacy라고 그랬죠. 어쨌든 자기의 동네, 자기 이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는 동네나 개방된 동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지만 단독주택만은 못하다. 말하자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사이의 어떤 그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이라고 그런다라고 그러면 쉽게 하나의 근린 주부를 형성할 수 있어요. 자기의 동네가 분명하게 한정되죠. 그래서 자기 내부의 동네 사람들과 좀 친교를 나누고 그룹을 만들게 되고 근린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강점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포칼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요 두 가지는 일종의 어떤 로우하우스의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연립주택의 어떤 형태적인 측면이다 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타운하우스란 건 어떤 측면이냐, 하나의 타운에 자기가 속하도록 미리 설계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타운은 원래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타운이 아니라 개발회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타운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타운 내에 우리 집 하나하나 자체는
일종의 어떤 단독주택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립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체 바운더리가 하나의 어떤 타운으로 설정되고, 그 다음에 그 타운이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차단되어 있고요. 자기들이 쓰는 공용의 입구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타운 내의 모든 매니지먼트는 그 매니지먼트 회사가 공용으로 알아서 해준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더란 얘기예요. 포컬하우스라는 거는 이런 타운하우스 중에도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쓰는 어떤 공용 공간이 있어서요. 공용 공간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여러 주택들이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중앙에 있는 이런 공용시설을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정형 주택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포컬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테라스하우스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했지만 경사가 20도 이상 넘어가는 그런 경사지에서 우리가 주택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럴 때 이 땅을 깎지 않고 우리가 주택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경사를 타고 올라가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주택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단독주택이면서도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로우하우스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겠죠. 자, 로우하우스이면서도 이런 주택 같은 경우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은, 자, 요 앞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은 사실은 밑에 층에는 옥상이 되지만 사실 그 다음 그 위에 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자기의 앞마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종의 로우하우스이면서도 주택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얹혀 있는 걸 이용해서 개별 호수에게 이렇게 앞마당 정원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테라스 하우스의 장점들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먼트 하우스 또는 APT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이거의 장단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자, 옛날에는 10층 전후를 오가는 것들이 우리나라 아파트들의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울트라 하이라고 해서 한 25층, 30층을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오늘날은 대부분이죠.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50층 전후의 아파트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5층 정도도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5층 이하의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고요. 아파트라고 그러면 무조건 5층 이상의 경우만 아파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해외에서는 조금 용어가 좀 다르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그저 이걸 콘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콘도. 우리나라에서 콘도라고 그러면 이거는 콘도미니엄 하면 어떤 휴양시설, 설악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휴양시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콘도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파트는 또 스택트 플랫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스택트 플랫이라는 거는 한 세대 위에 또 다른 세대가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대로 올라가는 것들, 이런 형태의 아파트를 이제 스택트 플랫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장점들이 적진 않아요. 조망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일조를 갖다 공급받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일조, 태양광을 갖다 공급받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생활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형태가 되겠죠. 위에 사람들이 쿵쿵거리면 밑에 소음이 내려오는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좁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용시설들을 공용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건설 비용에서부터 매니지먼트 비용이 모두 최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예전에는 일종의 복도 형식, 복도 형식이라는 건 뭐냐, 복도가 있고요. 복도 양옆으로 이렇게 여러 하우스홀드들이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아파트였는데 최근에 어떻게 돼가요? 한 층에 몇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한 다음에 이것들이 굉장히 높은 타워 형태의 어떤 건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나라의 아파트 양식이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요, 외국에서 하우싱 타입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얘기했지만 뭐 아파트냐 아니면은 뭐 로우하우스냐 정도의 어떤 차이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는 하우싱 타입이라고 그러면 진짜로 전통적인 사회 문화적인 유형을 얘기해요. 말하자면 찰스톤 싱글, 영국에서 들어온 찰스톤 싱글 양식이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라지 아파트먼트 타입이냐. 다차라고 그러면 이건 러시아의 산속에 있는 일종의 어떤 특별한 러시아의 주거 양식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주택 유형이라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이제 빈곤한 측면이고 아파트냐 연립이냐 뭐 이런 정도만을 의미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우징 타입이라는 의미는요,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형성된 여러 형태의 다른 어떤 건축적인 형태, 다른 건물의 문화적인 양식,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는 하우징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문화적 차이가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건축적인 양식이라는 것들이 많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건 앞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주택 유형을 실제로 그림 사례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경우입니다. 스키플로어라는 양식이 나와 있는데요, 스키플로어라고 그러면은 이건, 자, 여기는 1층이 되겠죠, 여긴 2층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중간 정도 층수가 또 하나 있는, 말하자면 1.5층에 해당하는 층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스키플로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1, 2층 사이의 높이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공간감이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층고가 높은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계단을 이용해서 1.5층을 만들고, 다시 또 여기서 계단을 이용해서 2층을 만들고, 1층과 1.5층 그 다음에 2층까지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단면이 구성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사가 이렇게, 땅에 경사가 져 있다라든가, 그러면 이 경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1.5층 정도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것들이 스키플로어 또는 메이저넷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여러 개의 단독주택들이,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여러 개의 단독주택들이 경사를 따라서 쭉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들, 테라스 하우스라고 했죠. 어떤 부분이 테라스예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택의 지붕이면서 그 위에 있는 주택에게는 앞마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먼트 하우스랑 비슷하면서도 어느 정도 자기의 개별적인 정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들. 그러면서 건물이 이렇게 너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다지 이제 불리함이 없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테라스 하우스의 장점입니다. 경사지를 따라서 설계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는 주택의 유형의 장단점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디비주얼 하우스, 로우 하우스,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이건 뭐 원룸이건 뭐 빌라건 다 여기다 통합해 봅시다 그냥. 그 다음에 아파트먼트, 요 3개를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을 다 일목요연하게 조정을 해봤어요. 당연히 프라이버시는 이쪽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이고요, 여기가 제일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먼트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용시설들, 우리에게 공용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상하수도라든가 냉난방 설비와 같은 어떤 기본적인 설비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쓰는 뭐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뭐 체육시설 등등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의 투자 비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역시 고층 고밀의 아파트를 만드는 방법이다. 아파트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단점으로 가면 어떤 부분이 제일 눈에 띄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회적이고 심리학적인 측면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어떤 소셜 컨택트, 사회적 관계 형성에 유리한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많죠. 아파트라는 좁은 공간에 몰려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간의 관계가 썩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 이렇게 갇혀 살게 되면은 심리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별히 이번에 태풍이 오고 바람 소리가 심할 때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정신적인 충격을 겪었다라고 그러죠. 이 아파트 고층 환경이라는 것들이 심리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는 이제 좀 불리한 측면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음에 나눈 내용들은 우리가 아파트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아파트 내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아파트먼트, 아파트 자체의 유형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파트의 유형은요, 각각의 세대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구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의 아파트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복도입니다. 그리고 복도 양쪽으로 각각의 세대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의 형식이죠. 복도 양쪽으로 세대가 분포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중복도형이라고 부릅니다. 중복도. 근데 중복도다 보면 한 층에 사람이 너무 많고 좀 번잡한 경향들이 있겠죠. 햇빛을 못 받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반쪽만 두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세대를 두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 뭐라고 부르냐, 편복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편복도. 결국 둘 다 어떻게 생겼냐, 이런 아파트들은 결국은 길쭉한 이런 판때기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형태상으로는 판상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판상형, 판의 모양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어떤 형태였고요. 자, 그럼 최근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론 이전에 여러분들 조금 알아야 될 게 또 코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코어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아래하고 위가 뚫려 있는 그런 터널형의 구조예요.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래 위로 뚫려 있는 곳, 계단실, 엘리베이터가 되겠죠. 아파트에서 제일 강한 구조를 가진 부분이에요. 아파트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마지막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뭐 가운데 있든가, 또는 아파트가 긴 경우 양 끝으로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어가 가운데나 양단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판상형의 특징이고요. 자, 그럼 최근의 아파트 유형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기본적으로 타워형이고요. 코어가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복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어도 있고 복도도 있고, 그래서 코어에서 복도로 가서 복도에서 개별 주호로 연결이 됐죠. 근데 지금의 아파트는요, 코어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에서 각각의 주호로 바로 연결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Y자형으로 생긴 것들이 있죠. 이렇게. 또는 자, 주호 하나고 주호 두 개고, 두 개 정도를 묶어서 가운데 코어가 있게 한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한 평면 내에는, 한 층 내에는 세대가 몇 개가 없고요. 코어 하나당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만을 서빙하는 그런 형태의 아파트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에서 바로 개별 주호로 들어가게 되죠. 복도가 없어진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코어가 없고, 그리고 바로 개별 주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단실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래 위 높이가 보통 이런 경우에 뾰족하게 높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바깥에서 본 측면으로는,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생겼겠죠. 아파트가 굉장히 높고 스카이스크래퍼처럼 이렇게 생긴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깥에서 본 형태로는 타워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이쪽의 유형으로 많이 우리나라에선 변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그런 방식을 하나하나를 이제 화살표를 써서 이동 동선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코어로 올라와서 한쪽에 있는 주호로 이렇게 접근한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일종의 편복도형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은 중복도형이 되겠죠. 그런데 복도가 없어요. 코어로 올라와서 바로 동서남북에 있는 주호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계단실형이나 아니면 타워형의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인 아파트들이 기본적으로 옛날에 이런 형태에서 점차 지금 타워형, 이런 형태로 왔다. 이렇게 아파트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과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측면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가족 구성원이 늘어났다가 또 가족 중에 일부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해가고, 이렇게 되면서 가족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연령이 많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련의 흐름을 얘기하죠. 그 일련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주거 유형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라이프 사이클, 그 지역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 어떤 선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것들이 주거 유형을 선택하고 단지 설계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주거 유형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당연히 자,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number of the family members,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죠.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결혼할수록 구성원이 늘어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중노년으로 가면서 자녀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히 또 주택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령대라든가 결혼 여무라든가, 최근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싱글 라이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싱글 가구가 전체의 한 절반을 지금 거의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의 필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하우징 타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이다. 그리고 당연히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 어떤 집을 사회적으로 선호하느냐, 어떤 집이 문화적으로 좀 더 수요가 많느냐, 이런 것들은 시대별로 굉장히 달라요. 하지만 그 욕구가 다양하고 변해간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제력의 벽이라는 게 있죠. 누군들 저기 바다가 보이는 그림과 같은 저택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수요가 있든 간에 자, 컬처럴 소셜한 측면에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수요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코노믹 컨디션이라는 측면이 일종의 필터가 되어서 사람들의 선택을 급격히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학교에 근처에 살면서도 저 바다가 보이는 저택 여러분만의 성을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뭡니까? 대부분 뭐 주택공사나 이런 데 지원하는 원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코노믹 컨디션의 절대적인 위력이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족의 특별한 어떤 성격에 따른 요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특성에 따라서 특별한 형태의 집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어났던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X축과 Y축이 있는데 X축은 우리가 원하는 집의 규모라고 칩시다. 사이즈.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는 그거의 어떤 퀄리티라고 쳐봅시다. 또는 프라이스겠죠. 유지하는 비용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네 가지의 어떤 유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자,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요, 요 축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분포를 결정하겠죠. 집이 클수록 가격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작고 가격도 낮거나 아니면 크고 가격도 높은 집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상품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자, 요런 영역의 집들 공급이 있어야 될까요? 이런 영역들? 있어야 되겠죠. 어떤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은 경제력은 충분하지 않은데 나는 뭐 여러가지 신용 때문에 애들을 많이 퍼질러 놨어. 애들을 많이 낳았어. 뭡니까? 조금 저렴하고 동네는 살짝 저렴하고 뭐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의 공간은 충분한 그런 집으로 이사가면 좋겠죠. 자, 이런 수요도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좀 럭셔리하고 고액 연봉자야. 도심 가까운 데서 사는데 큰 집은 필요 없어. 하지만 럭셔리하면서 고급이면서 조망도 좋고 시내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살고 싶어. 그럼 이런 데로 가겠죠. 이런 경우도 수요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이런 데에 대한 공급이 있을까요? 좀 허름하고 가격은 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의 규모는 큼직한 집들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파트를 꿈꾸고 아파트의 가격은 다 평준화가 돼 있잖아요.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따로 넓으면서 싼 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이제는 뭐 달동네도 가보면 다 아파트 올라가 있고. 자, 미국이나 이런 데만 하더라도 좀 허름한 동네 가서 큰 집을 사는 것들이 가능해요. 집값이 싸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공급이 없는 것들이 한국 시장의 큰 문제고, 그래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들이 이런 데도 이유가 있겠다. 당장 애들이 뛰놀 수 있는 그 큰 집이 있으면 애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주로 이쪽으로만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고, 요런 시장이라든가 요런 시장들은 발달이 안 돼 있다. 그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어떤 특별한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피지컬 인바이런 물리적 환경을 선택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지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집을 여러 번 옮겨 나가게 되죠. 처음에는 좀 덜 만족한 집에서 조금 더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더 만족하는 집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족의 숫자라든가 가족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동네로 이동을 하게 되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계속적인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경제력 그리고 가족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먼트 노매드스, 아파트 유목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어떤 가족들의 온기를 담아서 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거나 자식들의 교육 환경을 따라서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가는 이웃관계도 없고 단지 이제 아파트라는 구매 목적의 상품만이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홈이라기보다는 하우스가 많은 그런 형주택 시장이 아니냐. 그래서 혹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생, 라이프 사이클을 아파트먼트 노매드다, 아파트 유목민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어떤 웃지 못할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요, 일반적으로 주거학 또는 주택론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의 스테이지들이에요.
제너럴 스테이지 오브 라이프 사이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스테이지가 되겠네요. 좀 더 세분화해서 9개의 스테이지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단 우리는 싱글 라이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싱글 라이프를 시작하셨나요?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지금 따로 학교에 나와 살고 있지만 방학 때 가면 여러분 부모님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독립하기 전에는 사실 주택론, 주거론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직 시작한 게 아니야. 자, 싱글 라이프로 시작을 하게 돼요. 당연히 싱글 라이프일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뭡니까? 직장, 친구들과의 관계, 뭐 클럽, 활기가 있는 동네, 이런 데 가까이 있는 작은 집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선호하게 되죠. 여러분의 경제력에 맞게. 그런가 하면 married life with no children. 자, 커플만 있고 어쨌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상태야. 애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최소한의 주거만을 원하고요. 그리고 직장이 가까운, 말하자면 도심부에 있는 주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married life with children 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애들을 키운다라는 것들, 그 책임감과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제한들, 환경적인 제약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크고 정원한 환경을 위해서 교외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교회라고 딱히 있을 만한 데가 없고 어디 간들 뭐 환경이 좀 더 낫고 그런 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 그리고 학원이 좋은 곳들, 뭐 무슨 파락군이니 뭐 이런 데를 쫓아서 교육 환경이 좋은 데를 또 찾아가는 그런 패턴들이 우리나라도 여전히 있죠. 그리고 티네이저가 되면 이 양반들은 이제 점차 독립할까 말까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된 공간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요때가 가장 큰 집이 필요로 되는 시점이죠. 애들한테 공간을 내줘야 되고 독립성을 내줘야 되고 대권은 있어야 되고 말썽은 피우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집이 필요하게 되는 때가 요때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덜트 오프스프링만 하더라도 이제 집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결혼하고 나가게 되면 이 사이클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올드 에이지드 커플 하면은 큰 집이 필요 없는 단계가 돼요. 집을 처분하고 오히려 교외로 옮겨서 조금 단란하고 조그만 집을 선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슬프긴 하지만 누구나 도달하는 올드 에이지드 싱글 단계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다시 또 의료라든가 주변에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주거 유형들이 또 따로 생산되고 있더란 얘기예요. 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로시의 연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물론 로시는 1950년대에 미국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패턴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 양반이 얘기한 이런 주거 이동 패턴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략적으로 비슷한 양상들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생에 걸쳐서 대략 한 8번 정도 이동을 하게 된다. 그 중에 한 5번 정도는 Family Constitution, 말하자면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가족 구성이 변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고 주택의 유형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밑에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게 전체 도시 얼번 에리어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게 된 패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동하게 되는 주택의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패턴을 보자라고 그러면요, 일단은 어린이가 되고 부모님이 어린이를 가지게 되면 도심권에 있다가 살짝 외곽으로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그런데 어린이로부터 해방된 청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청년이 되죠. 그러면 어디에 주거를 주로 얻습니까? 주로 도심부로 다시 옮아가게 돼요. 왜? 자기가 놀 곳, 일할 곳이 가까운 곳을 찾는 거죠. 그렇지만 독자적인 주거를 선택하기에는 경제적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주로 고층 아파트들을 선택하게 되죠. 말하자면 원룸이라든가 말하자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이 바로 이들을 위한 유형이에요. 일자리랑 가까이서 주거해야 되는, 하지만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가구들이죠. 자, 그렇게 도심에서 이렇게 돌고 돌다가 마지막으로 교외로 점프를 해야 될 경우들이 하나 생기죠. 언제냐? 자, 고층 아파트 살다가 갑자기 단독주택이라는 이런 큰 변화를 겪게 될 때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바로 육아가구일 때죠. 육아가구. 애기들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요. 도심이 일하기에도 좋고 뭐 교통도 편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기들을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교외로 전원적인 환경으로 나가는 것들이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버번 에리어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CBD가 되겠죠. CBD에서 서버번으로 가게 되는 요 단계가 가장 큰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여기서 일생을 마치느냐, 그렇지 않고 다시 도심으로 막판에 돌아와요. 요게 좀 굉장히 특별하죠. 왜 그럴까? 그리고 보니까 단독에 있던 사람이 다시 고층 아파트로 가게 돼요. 과연 그럴까? 그렇죠. 그때가 언제예요? 노인일 때라는 겁니다. 노인들이 그럼 왜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고 왜 다시 고층 아파트로 가느냐?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텐데 노년들은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선호하게 돼요. 왜냐?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줄어들어.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활기가 있는 곳을 선호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도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뭘 할머니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 할아버지들은 의외로 종로, 강남으로 가면 롯데월드 입구, 젊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다니는 길목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노인들의 생활 터전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그분들의 적적한 노후가 오히려 그런 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그런데 가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감시를 받고 자기들이 관리받을 수 있어요. 도심으로 가야지 의료시설도 많고요, 사람들의 눈이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받는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버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연세가 많은 분들을 모시는 타운인데, 그런 타운을 어떤 사람은 저 강원도 어디 산골에다가 편안한 곳에다 모셔놓고 조용한 곳에다 모셔놓는다 그러고 그런 데다 거기 설계하는데, 그런데 이제 분양 안 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실버타운은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도시에 생기고 있어요. 도심부 가까이 생기고 있어요. 의료시설 가까운 데 생기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노인분들의 첫째 심리적인 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활기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건, 둘째 의료적인 필요, 메디컬 센터가 가까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케어받고 싶다, 이런 두 가지 심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 곳이 어디냐? 오히려 도심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심부로 돌아와서 도심부에 있는 실버타운이나 이런 고층 건물에서 지내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다라는 겁니다. 의외죠? 근데 이것들이 분명히 서구에서도 나타난 현상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실버타운을 설계할 일들이 실무에 나가는 분들은 적지 않을 건데요, 그 입지라든가 생활관계 패턴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오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진다. 첫째, 충분한 초이스가 있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리고 주거 유형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교외로 나간다고 해서 싼 값에 큼직한 주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외 아파트라도 아파트 값은 또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큰 주택으로 이사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의 선택을 많이 하느냐,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큰 주택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교육 환경이 유리한 곳을 찾아서 이사하는 경우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원이 좋은 것, 고등학교가 좋은 것, 입시 분위기가 좋은 것, 어디서 수능 만점자 동네가 어디다, 그럼 그 동네가 집값이 올라가는 기현상까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주거 선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특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들, 자, 새롭게 개발된 지역을 엄청나게 선호한다. 왜냐? 일단은 새로운 아파트를 해야지 주택 가격이 유지가 되고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허름 아파트라도 재개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는 또 가격이 올라가.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을 살 때 자기들의 홈을, 네이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투자 대상을 찾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그래요. 이 집이 대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까? 재건축, 재개발의 가능성은 있는가? 이런 어떤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청와대 관료 중에 높은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자기가 활동하는 곳에 자기 집이 있었고 서울에 조그만한 집을 하나 또 사놨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정부의 시책이 내려오니까 둘 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청주의 집을 팔고 서울에 있는 살고 있지도 않은 조그만한 집을 남겨놨다라고 해서 신문에 크게 나왔었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는 청주에 있는 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인베스트먼트의 대상으로서의 아파트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고요, 또 어쩔 수 없는
주택 부동산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들이 라이프 사이클이 뭐를 따라서 진행되느냐, 이런저런 주택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주택 유형은 어차피 다 아파트야. 그냥 아파트 온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별 의미가 없어. 뭐에 따라서 이동되겠습니까? 오직 로케이션이 중요해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필요한 주택 유형을 찾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위한 어떤 교육 환경이 유리한 곳을 찾아서 떠난다라든가, 아니면은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 이걸 찾아서 떠난다라든가, 이렇게 어떤 입지를 선택해서 가는 경향이 크고,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한국인들의 이동 패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